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그룹 G.O.D 멤버 김태호 씨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고속버스에 탑승했던 여성 승객이 뒷좌석 승객이 불편할 정도로 좌석을 뒤로 젖혀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버스기사의 부탁과 다른 승객의 항의에도 막말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들로 알고 키운 아들이 아내의 외도로 태어나 충격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걸로 인해서? 승재현 그렇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일주일 내내 뵙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사랑해요. 자,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백 변호사님 이렇게 그냥 그 승재현 위원 나가신 뒤로 자주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자, 아우 좋아라. 자, 오늘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보로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9월 22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지하철 2호선 덕포역에서 양산행 지하철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초미니, 핫미니 빨간색 스커트를 입은 채 이거 참 하얀 속옷 덮어주세요, 빨리. 하얀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쩍벌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남성입니다. 자, 제보자는 아침 출근길에 기겁을 하셨답니다. 자, 맞은편에 여성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여성이 뭐야 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또 다른 여성 승객 맞은편으로 가서 저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부산 지하철 2호선에 이 남성 목격하셨다면 꼭 지하철 경찰대에 신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보여주시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울증, 공황장애가 심했는데 사반 보고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제 삶의 의미입니다 하신 박정선님, 종일 TV 안 켜다가 사반할 때면 틀어요 하신 강영숙님, 신기하게도 사반이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네요 하신 하수정님, 지난 금요일 결혼 22주년이었어요. 늦었지만 축하해주세요 하신 이윤재님, 자, 2년 전 대학 입학한 딸내미한테 사준 L전자 노트북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신 윤금다님, 12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새벽에 단 2줄의 카톡을 보내면서 이별 통보를 하지 뭐예요.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나 보자 퇴 하신 김미영님, 맞습니다. 자, 정혜경님, 김영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박수홍 고아가 된 것 같다. 자, 지난 금요일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관련한 이 공판 소식 전해드렸는데, 박수홍 씨 부모님이 직접 법정안 그리고 밖에서 얘기했던 그 충격적인 주장들, 저희가 수위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참 이 순화해서 전해드려야 했을 정도였는데, 자, 사실상 차남인 박수홍 씨 대신에 장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박수홍 씨 입장이 나왔죠? 네,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큰형과 그 형수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돈 61억 원 가까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에 8차 공판이 있었고 여기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박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면서 일종의 폭로 주장을 이어갔는데, 내가 32년 동안 뒤를 봐주면서 살았다. 아이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또 그 아내인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수홍 씨 측이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박수홍 씨 측이
지난해 10월 달에 유튜버 이제 사망했죠.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용호 씨는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기각 내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상황이고요. 예. 이 유튜버의 얘기가 이 형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 요지입니다. 8차 공판에 보니까 부모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다 지금 김용호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고 형수가 아마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원이 형수였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 친부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친부모를 대상으로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난 14일에 이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그 김용호 씨 사망 관련해서는 이 김다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를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좀 다른 의미의 심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3개월째 윗집서 쿵쿵쿵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몇 개월째 정말 심각한 층간소음, 진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직접 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3개월째 진짜 많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인데 지난 7월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렇게 3개월째 층간소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물건으로 소음을 저렇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소음을 넘어서서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라고 하고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택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봐도요. 도대체 뭘로 저런 소리를 내는 건지 저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만한 물건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허. 결국 경고만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가면 저 남성이 일부러 더 큰 소음을 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아예 제보자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대신에 앞집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주택가인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참고 사는 상태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뭉쳐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이거 폭력 사태로 이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단순 층간소음만 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 얘기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려와서 뭐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앞집에 가서 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면 이건 보복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셔서 예.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지금 신고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참지 않을 이상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경찰에 협박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 보복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경찰에서 신고한 사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경찰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내주신 영상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복도에서 막 욕설과 막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백 변호사님 조언 잘 좀 참고를 해주시죠. 자, 다음 이어가죠. 날 새도록 난투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찰서에 차 한 대가 입장을 합니다.
일단 깔끔하게 주차를 이제 후진 주차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려요. 자, 뭔가 쌀라쌀라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밀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넘어졌습니다. 파운딩 기술 들어가나요? 자, 경찰들이 막 나오죠. 자, 뜯어 말릴 것 같은데요. 경찰이 오니까 제가 저한테 못생겼다고 욕하잖아요. 자, 이렇게 막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순간 잠깐 혹시 술 자셨어요? 나의 실수. 머리를 감싸면서 곧장 음주 검사에 들어갑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자,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 앞에서도 밀치면서 다툼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술을 얼마나 자셨길래 제 발로 저렇게 들어왔어? 자, 지난 12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자, 지금 봤으면 저기 어디냐면 지구대 앞 주차장이에요. 하필이면 저기 와서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싸움을 하고, 저 때는 지금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고요. 예. 그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싸우는 내용은 뭐 별건 아닙니다. 내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계속 싸우니까 지구대 경찰관들이 나왔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보니까 운전자한테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술 냄새 나니까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면허 취소 정도의 술을 마신 겁니다. 근데 저 와중에 주차는 되게 잘했어. 그 주차는 아주 잘 됐고요. 이렇게 측정도 하고 나중에 입건도 되고 문제가 되는데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고 다만 이제 운전자가 머리를 제가 싸매고 이제 앉는 모습은 이제 보이긴 한데 끝까지 다투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압구정 박스녀 논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길에 서 있는 저 여성 커다란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선 남성이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 넣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남성. 어머나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남성한테 넣어보세요 합니다. 이 행인들 일단 관심은 집중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만지라고 넣어보라는 걸까요? 자, 그런데 저 박스 안에 저 여성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혹시나 뭐 행위예술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저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적으로는 뭐 신체 내부가 보이진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 집어넣어봐요 막 이러면서 행인들한테 얘기하고 행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저게 상자 QR코드가 인쇄돼 있어서 홍보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뭐 성인물 배우하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벗은 건 문제였고 여자가 벗은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 남자가 벗어도 처벌됩니다. 뭐 남자가 벗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 행동이 우리가 보통 공연음란죄 하면은 공공의 장소에서 성행위가 좀 연상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성은 공연음란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여러 영상을 봤더니 남성들한테만 넣어보세요가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권하긴 하던데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쩌다 보니 손 번쩍입니다. 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상황 만나보시죠. 자, 비 오는 날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딱 하는 이쪽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우산을 저렇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릴 수도 없어. 아이고 결국 기다립니다. 저 차단기 내려올 때까지. 빨리 가야죠. 그럼 차단기가 내려왔겠죠. 그럼 우산을 다시 들고 갔을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누구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산 주인도 그렇고 차 주인도 그렇고 잘못한 건 아닌데 우산 자, 주인은 순간- 너무 민망하고 네, 차 주인은 미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차 주인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산 주인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저 불박차가 지나가 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야 이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있는 차가 이제 진행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거울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단기는 내려왔는데 이미 우산은 다 망가져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랬구나. 아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늘 사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혼주석에는 누군데요?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결혼을 앞둔 여성의 사연인데 그 과거에 연 끊어졌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키워준 삼촌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혼주석에 앉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자는 2살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때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자신의 시가와 아예 연을 끊은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키워주셨고 이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여기고 자라왔다는 거죠. 또 삼촌 역시도 사연자를 친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명절 때마다 외가와 친가를 이 사연자는 오가면서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이에는 오랜 시간 이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사연자가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상견례 자리엔 누구를 불러야 하며 또 결혼식 혼주석에는 누구를 앉혀야 하냐 이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두 집안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또 부모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자연아 이거사 자연아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제보를 하냐? 난 네 애미다 엄마라고 내 뱃속에서 10달간 품어줬던 엄마랑 네 아빠 형제가 이게 비할 바가 되냐 이거사 이 못난 거사. 그렇다고 내가 구하라 엄마처럼 뭐 평생 나몰라라 하다가 뿅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연락하면서 잘 살았잖아. 도대체 뭐가 고민인데 이거사 동그라미. 어렵다. 어렵습니다. 세모를 하고 싶은데. 아니 세모 같은 거 없어. 하고 싶지만. 자 동그라미 2분 하셨어요. 다음은 작은아버지입니다. 자연아 이거사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제보를 하냐. 내가 삼촌이긴 하지만 난 널 딸처럼 키웠고 이 녀석아 너도 날 아빠라고 불렀잖아. 이 아빠 서운하게 할래? 니네 엄마 네 아빠 죽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린 여자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혼주석을 탐내? 절대 용납 못하지 X. 자 박 변호사님부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8년간 만났던 거는 아주 긍정적 요소긴 한데 2살 때 갔어요, 엄마께서. 2살입니다. 2살요. 2살.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거의 안 봤다는 거예요. 2살 때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연을 끊고 살다가 성인이 됐을 때 사실 만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성년의 아이를 누가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양 의무는 그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따져보면 성인 됐을 때는 뭐 보든 말든 뭐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2살 때 가서 아마 20살까지 19살까지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봤을 때는 그를 키워줬던 삼촌하고 가야 됩니다. 딴딴딴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같이 상견례도 하고 그게 더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럼 이 기자 개인 생각은요? 제 생각에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뭐 특히나 상견례 자리다라고 했을 때 이 양가에서 어릴 때 누가 어땠고 자연이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할 말이 많을 게 누구실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래도 삼촌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좋은 X를 포인트네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반론을 들어보죠. 네, 저도 사실 마음으로는 삼촌 쪽에 더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응당 키웠어야 하는데 키우지 않은 엄마고 삼촌은 안 키워도 되는데 키워준 굉장히 좋은 삼촌이라 마음은 삼촌 쪽에 가는데 사실 결혼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결혼은 아직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또 시댁이 되시는 분 쪽에서는 삼촌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혼주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댁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소 결혼식이라는 게 형식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참석을 하시고 삼촌은 정말 너무 귀한 분이니까 마음의 진정한 부모로 모시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고민을 하고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 또 한 번 이분은 삼촌이냐 엄마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이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 전에도 끝까지 못 정하겠다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결정을 못 하셨어. 제 결론은 삼촌이 진짜 따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번에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어머님이 앉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야 더 아빠 딸 관계가 더 유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삼촌을 혼주석에 앉히고 상견례도 삼촌도 같이 뵈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안 보겠죠. 그러니까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정말 진짜 8년 동안 싸워. 만난 엄마라면 지금이라도 삼촌 뜻을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진짜 엄마라면 네가 란다. 네. 엄마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혼식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쪽 쳐다보고 형식적인 면도 얘기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박 때문에 변호사님 보시면서. 대외적으로는 삼촌이 양보해 주시는 게 훨씬 모양새가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안 본다 모르겠지만 좋아, 네. 좋아, 좋아. 이 그리고 분위기 또 좋아. 이렇게 되면 어. 나 엄마 없이 자랐어요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느낌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엄마 계시니까 그런 속사정은 아프지만 가족끼리 공유하기로 하고 결혼식은 그냥 보편대로 치룹시다. 보편대로라면 2살 버리고 간 엄마가 거기 오는 게 맞나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엄마가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죠. 세모는 맞는데 누가 양보하냐 이 부분인데 어머니께서 양보를 하시는 게 타당해요. 자, 이 기자도 참전을 하세요. 어머니가 양보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결론 안 나요. 결론 안 결론 나요. 안 나요? 네, 결론 안 자, 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죠. 네. 그런데 그래도 삼촌이 앉으시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합니다. 일단 콜라님, 키워준 사람이 앉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 라떼님, 삼촌이죠. 고민이라시는 건 친모가 신경 쓰이는 것이겠지만 하셨고요. 무지개님, 2살 때 삼촌이 안 키워주셨다면 본인이 어떻게 크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하셨고요. 중복 추석이님도 엄마가 자진해서 양보하셔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A+님이 아무도 앉히지 마세요. 혼주석 없애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이런 좀 의견도 주셨습니다. 요새 그런 트렌드도 있답니까?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자, 경남 마산 월령동의 한 아파트 사시는 주영님 보고 계신가요? 이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앞집 때문에 지금 막 미치고 팔짝 뛰시겠다고요. 며칠 동안 냄새 풀풀 쓰레기를 저렇게 현관 앞에 며칠간 저렇게 두는가 하면 현관문을 확 열어놓고서는 TV 쾅쾅, 고성방가 쾅쾅, 지금 이 볼록 렌즈 그걸로 지금 찍은 겁니다.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막 밤새도록 저런다는 겁니다. 쓰레기 좀 치우라고 하면 내가 언제 쓰레기를 갖다 놨어? 문 좀 닫으라고 하면 우리 집 현관 내 맘대로 열지도 못해 하면서 적반하장. 자, 관리사무소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 사반을 통한 경고를 택하셨다는 건데요. 진짜 그 앞집 왜 그러고 살아?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그룹 G.O.D 멤버 김태호 씨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환자 대신 연예인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난리가 났어요. 네, 지난 2018년 3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가수 김태호 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행사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당시 김태호 씨의 소속사가 이 행사 일주일 전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사설 구급차 이용하면 교통체증 피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서 그 행사 대행업체 직원한테 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용은 업체 측이 지불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직원은요, 실제로 이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가수 김태호 씨를 태워달라, 이런 일정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운전기사가 이걸 승낙하고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다들 2018년 5년 전 일이야? 그럼 그동안 이걸 알면서도 계속 공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예능에도 나오고 했던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태우 씨가 처벌받은 것 때문에 바로 알려지게 된 게 아니고
좀 전에 논란이 됐던 저 구급차 운전기사가 처벌을 받으면서 역으로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구급차 운전기사 같은 경우 일단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일단 응급환자 이송은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인천에서 2021년 1월부터 22년 2월까지 19차례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응급환자들을 실어 나른 것으로도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2020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적이 있어서 아이고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3회. 그러니까 저 때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2021년 청주 흥덕구에서 인천 계양구까지 약 151km를 운전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 불법 이용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실은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상 그러니까요. 응급차를 이용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법을 좀 얘기해 드리면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연하죠. 응급차에는 응급 환자 이송할 때 혈액이나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거 운반할 때 그리고 응급하는 그 운전자 예컨대 의료 종사자 운송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뭐 사망하거나 뭐 진료받다 사망한 사람 이송할 때 등등만 사용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소장님. 네. 사설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막 오면은 네. 저 안에 정말 응급 환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응급차가 그 주는 응급의 느낌과 저 안에 정말 위급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구급차가 오면 옆으로 막 겁나서라도 막 비켜주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또 순진한가 뭐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동안 2017년 정도까지는 이 연예인들이 이 사설 구급차를 행사나 방송 때문에 뭐 다 여러 명이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비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강유빈 씨도 이런 일이 한번 있어서 사설 구급차를 썼다가 아주 크게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상당히 높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21년에는 그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그때 이제 아프다고 해서 불렀어요. 구급차를. 그래서 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저 괜찮아졌어요 하면서 공연장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애초부터 그냥 그럴 목적으로 갔던 거라면은 그때 실명이 공개가 되고 했을 텐데 뭐 일단 아파서 불렀다니까 그때 이름은 언론에서도 공개를 못 했었단 말이죠. 아무튼 꼼수다 아니냐,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일단 김태우 씨 바로 뭐 입장을 내놨죠. 네,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드린다, 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소속사 역시도요, 성실하게 가수가 이 조사에 임했다. 앞으로 당사는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뭐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응급차를 운전했던 그 구급차를 몰았던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있고 또 무면허 운전도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이 정도로 확인이 다 되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과 관계를 다 고려한다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까지 추가로 선고를 했는데 김태우 씨도 우리가 몰랐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약식명령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이 정도면 벌금형이야라고 해서 약식명령을 이제 내면 이제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재판 안 받고 그냥 벌금 5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저희가. 근데 김태우 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속사 관계자 2명도 아마 같이 뭐 이거 빨리 지금 저 구급차 태워가지고 보내야 돼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모했다는 혐의로 같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중들이 다 아쉬운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8년 일인데 지금에서야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라기보다 알려지고 나니까 뒤늦게 이걸 사과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알게 모르게 이 사설 구급차를 연예인들 뭐 총알 택시 마냥 이용했던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의심스러워서 딱 세웠어. 열어봤어.
근데 진짜 응급 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게 실제로 2017년도 서울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응급차가 신호 위반을 하니까 경찰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검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60대 환자, 뇌졸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상당히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세울 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급차가 오면 당연히 다 피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서 피해주기 때문에 이 구급차나 응급차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고속버스에 탑승했던 여성 승객이 뒷좌석 승객이 불편할 정도로 좌석을 뒤로 젖혀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버스기사의 부탁과 다른 승객의 항의에도 막말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사건 반장이 이거 할 줄 알았어.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보도 받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 일단 실제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뒤에서 불편하고 지금 망고 가지고 대중이 좀 불편하시니까 누워서 가는 비행기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는 조금만 양이 아니 근데 이만큼 수배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 아닐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이 좀 과하잖아요.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노리는 게 맞잖아요. 인사인 거잖아요. 제가 꼭 그걸 들어야 되나요? 자리를 얹어드리고 필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기사는 불편한 거죠. 앉아보실래요? 그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제공하는 거니까. 진짜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참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고속버스 민폐라는 제목으로 우선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고속버스에 타 있는데 가장 앞좌석에 앉아서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으로 젖히고 거의 눕듯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뒷자리에 앉은 남성은 공간이 좁은 탓인지 다리 한쪽을 아예 통로 쪽으로 빼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의자 좀 올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여성은 뒷사람이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할 수는 없다. 이만큼까지 젖히라고 의자를 만든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후에 여성은 버스기사한테 거절하는 것도 내 의사다. 내가 꼭 그걸 들어야 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라면서 재차 여성을 타일렀고요. 결국 여성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등받이를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향유돼야 된다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배우고 알 만한 내용인데, 자, 아까 뭐 보셨다시피 버스 기사님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등받이를 탁 올리긴 했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 좌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과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보시죠. 진짜 막 무슨 이게 침대야? 안방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한 차를 끌고 가세요. 너나 그래. 너나 그래. 나 진짜 없다. 그럼 불편한 차고 가야지. 아니 어디 정도야지 정도 거. 아니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그래 젊은이 조용히 얘기해. 잘한 거 없어. 아니 진짜 사모님 당근이 하세요. 웃음이 나오네. 막말이죠. 사실 반말을 하는 게 뭐 미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있었나요? 뭐 미국도 저러진 않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네, 왜냐면 이 반말하니까 같이 반말하는 모습이고 내 권리가 있으니까 뭐 당신이나 차 타고 다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부모도 없느냐고 하니까 넌 없냐고 또 반말을 하기도 하고 또 존중받아라고 존중받으려면 먼저 행동하라고 하면서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은 뭐 이게 잘잘못을
따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게 규정이 있긴 있어요. 얼마 정도만 해라고. 근데 이 그 버스 그 좌석을 너무 뒤로 제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고 뒷사람 불편한 거고 이게 좀 문제인 상황이겠죠. 그 와중에 이제 막말하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저분이 막말을 해서 본인한테 그게 득이 될까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매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버스 기사 그 뒷자리 승객이 에이 하면서 그냥 다른 자리로 가면서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자,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 기사가 당신 같은 사람 못 태우고 갑니다, 하차해서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의자가 뒤로 아예 안 제껴지게 만들어 놓은 의자라면 모르겠지만 저 여성이 분명히 잘못했고 욕설까지 해서는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버스 기사분한테 뭐 승차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에는 조례상 이제 쏟아질 수 있거나 뜨거운 커피 같은 거는 못 들고 타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항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밥 먹으면 배부르는 상황을 굳이 뭘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제껴서 뒷사람이 불편하게 만들 경우 승차가 없어, 이런 거를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처럼 저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닌가. 좀 황당하네요. 예. 소장님 금요일 방송 나오셨을 때 그때도 저희가 준비했던 제보 받아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네네. KTX 열차 안에서 맞아요. 또 이렇게 했더니 그와 지금 막 싸운 거. 네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 기차였다는 거고 지금은 버스인데, 그때도 저희 이제 앵커도 그러셨고 저희 패널도 앞에 있는 분이 좀 배려를 해서 뒤에 분이 좀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싸운 것 자체는 뭐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잘못을 이 앞에 분이 더 말투부터가 잘못을 했죠. 뒤에 분들이 어르신들이었고, 이 운전기사께서는 정말 버스 기사님께서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고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를 정말 침착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요. 어쨌든지 뭐 뒤에 이 여자 말 맞다나 이 의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뒤로 가는데 무슨 잘못이야, 뭐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적어도 아까 버스 기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뒤에 사람 좀 배려하면서 앉자, 여기가 무슨 침대차도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저희한테 직접 또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좀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제작진과 통화가 됐는데, 일단 그 제보자는 이 여성이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앞뒤 상황 없이 너무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서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기도 한다 라면서 앞뒤 상황을 약간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저 여성이 크게 뒤로 젖혀서 앉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승객이 처음에 정중하게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치면서 반말을 하면서 이거 좀 올리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저 일어선 남성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1차로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두 승객 사이에 소소하게 언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툭툭 발로 치시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휴게소를 다녀오고 나서 저 여성이 어떤 좀 억하심정이 들었는지 다시 뒤로 확 젖혀서 누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버스기사가 다시 와서 재차 요청을 하니까 화가 나서 저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상황 설명을 추가로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런 기사님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좀 올려주세요라는 기사님이 계시는 거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출발이 늦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약 20명의 승객들이 단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10시
10시 10분에 이제 버스 탑승이 시작이 되셨고, 한 아저씨께서 이제 버스가 좀 늦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하자 갑자기 기사님이,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때부터 그 아저씨랑 이제 버스 기사님이랑 서로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되셨어요. 자, 터미널에 분명 출발 시간, 정시 출발이 돼 있는데 늦은 거 아니에요, 기사가? 네, 맞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었던 건데 이게 전라북도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차였고 10시 5분 출발하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10시 10분이 돼서야 차표를 확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목격자인 승객에 따르면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앞에 두고요. 다른 기사들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뒤늦게야 버스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당시 18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서 이 차표 확인 그리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0대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출발이 늦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반박을 했고 승객이 이거 좀 잘못됐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버스 기사가 욕설을 하면서 승객과의 말다툼이 시작됐다는 게 다른 승객의 어떤 주장입니다. 흥분한 30대 기사 그리고 70대 남성 승객 사이에 멱살잡이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료 기사들하고 이렇게 잡담을 하다가 늦은 거예요. 당연히 승객들은 다들 약속이 있어서 그 버스를 타는 걸 텐데 아이씨 컴플레인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께서 잘못을 하셨잖아요. 잘못이 없이 이렇게 오해를 승객이 해서 하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지만 잘못을 하셨고 지금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이 멱살을 잡힌 분은 70대고 이 기사는 훨씬 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급소 부위를 멱살을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는데 또 참 이상해요. 좋은 버스 기사님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 버스 기사가 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버스 기사를 좀 이렇게 좀 잠잠하게 기사를 만들어야 말려야죠.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버스 기사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승객보다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좀 있다가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승객께서 내리시는 게 맞다. 하차를 좀 해달라.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대 승객이 난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타고 지나가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 출발한 후에도 사실은 버스 기사가 이렇게 기분이 들떠 있거나 기분이 나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승객들이 뭐 이렇게 뭐 한숨을 쉬거나 뭐라고 하면 거기 대놓고 막 또 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늦으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왜 저랬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사건 반장 측에서도 이 해당 버스 회사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 이 버스 기사도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이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다만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 신체 접촉을 먼저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때렸다 이런 느낌인 거죠. 먼저 공격했다는 건데 일단 해당 버스 회사에 따른 버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승객이 약간 어깨를 먼저 툭 치고 거기에서 기사가 욱해가지고 반격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TV를 그럼 좀 우리도 좀 보자라고 사건반장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또 받지 못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진짜 이 버스 회사도 밝히는 것처럼 이게 기사와 승객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위를 조사하고 이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의 판단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버스 기사가 지금 아버지뻘 70대 승객한테 뭐 목 멱살 잡고 막 폭행을 가했는데 뭐 툭 쳤다고 하는 뭐 하긴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정당 방위 이런 거 싸움 이상의 폭행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2명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30대 부부.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일이 많아졌고 화를 내면서 문을 부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5살인 둘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30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일단 두 아이를 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자녀에 대해서 친자 확인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니 5살 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진짜 배신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배신감이 너무 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5년 동안 내 아이인 줄 알고 길렀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 남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에 대한 분노, 거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적으로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하고 싸움이 잦아집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아내한테 말을 시켰는데 아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문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 아내에 대한 분노, 이게 또 고스란히 또 혼외자로 확인된 5살 둘째 아들한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I'm not your father. 이게 약간 스타워즈를 패러디 했는데 말이죠. 네, 일단 폭행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8월 19일에 이제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는지 술에 많이 취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네 아빠가 내가 아니다.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살짜리. 이제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뭐 또 혼외자건 아니건 간에 자기 아이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머리채 잡고 아이고. 둘째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하고요. 또 그냥 폭행 사건은 지난해 이제 6월 5일에 또 이것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둘째 아들한테 욕하고 이제 여기서는 둘째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걸 말리고 아내가 말리니까 이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 아내를 폭행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물론 이제 몸에 손을 대는 건 안 되지만 뭐 아내에 대한 원망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저렇게 사파에서처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범죄가 됩니다. 예. 문을 좀 찼죠. 문을 찼던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들었던 부분, 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내를 폭행했던 부분, 말리는 아내를 폭행했던 부분,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이 3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안 당해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이게 선고유예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단계 수사를 받다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봐준다가 우리가 많이 하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이번 한 번은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 선고유예를 하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 선고 효력도 사라지고 벌금도 쉽게 말하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건 일단 1차적으로 이 남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따끔히 꼬집었습니다. 뭐 피아동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은 정말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하면서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고 충격을 받아서 좀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범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보신 것처럼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부부 그리고 5살짜리 아들. 소장님, 일단 남편 그리고 5살짜리 아들,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좀 저는 제일 불쌍해요. 네, 제가 아까 남편의 절망감, 연민, 분노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불쌍하기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아들이 더 불쌍하다. 이제 아버지도 불쌍하지만 아버지는 어른이기는 하니까 이유와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금 판단력 전혀 없고 잘못한 거 없이 며칠 전까지 하늘처럼 우주처럼 좋았던 아빠가 이제는 네가 싫다 그러고 나는 네 아빠가 아니라 그러고 너네 아빠 어딨냐 그러고 이 아빠가 이제 이 엄마를 괴롭히려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아버지도 너무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둘 다 되게 안쓰러운데요. 어쨌든 5살 아이는 이게 굉장한 상처로 깊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상실해서 이제 면접 교섭을 해도 더 이상은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래요. 네. 자, 뭐 이 남편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 뭐 법적 조언을. 남편도 사실은 힘들죠. 그렇게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아주 경한 선고유예로 이게 처벌이 됐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간통 이 상간 부분, 상간 남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금액이 참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혼하면서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또 가능합니다.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 것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가 됐든 이 아버님이 남편분이 이 아들만은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를 병간호해왔다는 유 씨. 연락이 끊긴 누나와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의 장례까지 홀로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후 늦은 나이였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유 씨는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 구혼을 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유 씨 앞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합니다. 8년간 연락이 한 번 없던 형과 연을 끊었던 누나가 말 한마디 없이 유류분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유 씨가 물려받은 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 한 채.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써가며 증여해준 집이었지만 집안에서 혼자 재산을 독차지한 막내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오늘 이 제보자는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기 전에 한 예능 방송에 또 출연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 유 씨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그동안 홀로 아픈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외동아들이 아니라 3남매였습니다. 위로 첫째는 누나가 있고 둘째로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둘째 형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영주권 얻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인 누나 역시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형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잠깐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유 씨랑 다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저는 그 한 예능 방송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팅창에 지금.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3남매가 그렇게 다 연락을 끊고. 네, 일단은 첫째 누나 같은 경우 한 2016년경부터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형이 빚을 좀 많이 져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정이 어려워져서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압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문제 가지고 가족 간 싸움도 좀 이제 크게 벌어졌고 오죽했으면 이 유 씨가 명도 소송 그러니까 나가라 집 나가라는 거 쉽게 말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우리한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이런 소송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유 씨가 승소하면서 누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소송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사실상 연을 끊었다고 하고 이제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 가족 일에 아예 신경도 끄고 살았고 가족끼리 법적 분쟁은 아까 조금 전에 벌어졌을 때 그때도 실망했어 그러면서 연락을 오히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연락이 끊어진 기간이 무려 8년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 남매끼리 이렇게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동안에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몸이 순간 딱 굳어지거나 뭐 손발이 떨리거나 또는 이제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2016년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좀 나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오가면서 집에서 또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그때 고관절하고 팔을 또 다치신 거예요. 근데 고관절 다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5년이네요. 21년 11월까지 투병 생활하시다가 2021년 11월 별세하셨습니다. 아, 결국 그러니까 그 간병 또 어머니 임종을 지킨 유일한 가족, 유일한 자녀가 이 유 씨라는 거 네, 아니에요? 막내 아들 유 씨가 어머니가 힘들 때 뭐 대소변도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아유. 본인이 혼자서 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파킨슨 병이 좀 더 심각해지니까 요양원에 지금 갔었는데 요양원 갔을 때도 오가면서 돌봤다고 합니다. 본인 일도 하지 않고 또 이 병원비에 생활비도 부담을 하면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면서 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본인 얘기하고 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도 혼자서 치르고 또 이 장지까지 미리 받은 다음에 이제 묘소를 잘 모셨겠죠. 돌아가셨을 때 형한테 연락을 해봤다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영어만 들리고 전화가 안 됐다고 그러고 누나 같은 경우도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때문에 그때부터 좀 사이가 멀어져서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이런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그 어머니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자식들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딱 그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이 유 씨하고 어머니가 함께 살던 이 빌라 하나였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전에 변호사 입회와 유언장을 써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 아하, 저거군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막내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싶고 세상에. 추후 장례나 재반적인 건 다 막내 아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서 싹 다 막내 아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을 좀 보면 큰아들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유학 보내줬고 미국에 산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서 결혼도 시키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미 많은 재산을 준 상태다. 아, 그리고 딸에게도 현금도 줬고 결혼자금도 지원해줬고 또 배우고 싶은 걸 다 지원해줬다. 다 해줬어. 막내는 다른 자녀들처럼 내가 보살펴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셨으니까. 이 부동산만큼은 막내에게 준 것이다. 위 증여권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뭐 예능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 이제 나와서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에 출연을 했어요. 무슨 보살들이죠. 그냥 얘기. 그 나오네요. 나오네. 다 나오네요. 저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털어주는 뭐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유 씨는 50대가 되기 전에 가정 꾸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출연을 했고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격증도 10개 정도 따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창업도 준비하고 있다. 결혼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공개 구원을 이 방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사연자, 제보자 유 씨는 그 예능 출연,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으로 인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모르셨대요. 몇 달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 있는 형수가 그 방송을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인지를 했고 엄마가 한국에 시어머니가 죽었구나. 8년 동안 아무 한 푼도 지원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일단은 저한테 어디에 묻혔는지 뭐 그 정도는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없이 일본 재산분할 소송 나왔어요. 그래서 우편물로 개봉해보니까 정말 민사소송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때 충격 정말 많이 받았어요. 원고가 형 누나고 피고가 제가 됐어요. 진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진짜? 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미국에 있는 형수가 받고 이 형수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응당 어머니 마지막에 편하셨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 장지는 어딘지 그걸 장남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법도 한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도리어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누나와 형이 둘이 힘을 모아서 유류분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재산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그럼 뭐 채무도 없습니다. 이 재산 집 하나인데 이 유 씨는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과 누나한테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건 뭐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전제를 좀 할게요. 자, 이 주장대로라면 아니 엄마가 뭐 어디 묻혔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엄마가 남긴 그 빌라 그거 같이 나눠 먹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특히 형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안부 묻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유 씨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형 쪽은 방송 보고 알았다고는 하지만 또 누나한테는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니까 유 씨가 매형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요양원 어디에 계신다 한번 찾아뵈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찾아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장 나오고 나서야 거기에서 누나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게 됐는데 요양원이랑 차로 15분 거리였다는 거죠. 또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래전에 어머니 아프시기 시작했을 때 그 누나가 어머니 모시고 보험사 방문해서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아이 그러니까 조카로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소식을 직접적으로 알리진 않았는데 어머니 숨지신 이후에 누나가 요양원에 들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건너 나중에야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 씨는 누나가 어머니 요양원까지 찾아갔던 정도라면 보험금을 아마 지금쯤 수령하지 않았겠나 하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 씨 입장에선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그냥 없어진 상황입니다. 혼자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고요. 그러느라고 제대로 직업도 못 가지고 가정도 못 꾸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까지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써가면서 다른 형제들 이 빌라 이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물려준 집 내가 지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 두 분이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자, 박 변호사님. 자, 일단 뭐 유류분 지금 시기가 보니까 어머니 사망 날짜가 2021년 11월이고요. 이 방송 출연은 2023년 4월인데 2024년 8월 달에 유류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했느냐인데 알고 나서 또 1년 안에 했으면 가능하거든요. 방송 보고 알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 또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이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그 지금 지분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는 본래 받을 몫의 2분의 1씩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맞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2분의 1씩 줘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일정 부분 좀 지분을 줘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라는 게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2분의 1을 주도록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사전에 증여했던 것도 상속재산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집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총 자산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계속 뭐 병원하고 뭐 부양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분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입증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유, 참. 자, 일단 소장님 뭐 말씀 좀 주세요. 네, 저는 뭐 각자 저희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형이나 누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안쓰러워하셨겠어요. 공부도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본인만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마지막을 지켜준 막내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형이나 누나가 보고 계시다면 그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진희재희님 양심이 없네요. 혼자 돌본 동생한테 미안함도 없을까요? 하셨고요. 김정환님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아플 때도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벌 받습니다 하셨습니다. 달빛사과님 유류분 주고 간병비 병원비 청구하면 안 될까요? 디스코팡님 이럴 거면 유언장은 왜 쓰고 공증은 왜 받는 거죠?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진짜 벌 받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머님 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커브길로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트럭이 바짝 달라붙더니 오토바이를 그대로 깔아뭉갠 채로 돌진을 합니다. 이 충격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을 굴러서 널브러졌고요. 트럭 또한 인근 주택을 들이받고 전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 어떻게 이거? 이 트럭이 멈춰선 곳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외벽이 폭삭 주저앉았고요. 트럭 주변으로는 부서진 벽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 트럭은 담벼락을 뚫고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게 고꾸라져 있는데 트럭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1시간 넘는 사투를 벌인 끝에 트럭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도 천만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었지만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무거운 사료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커브길에 중심을 잃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가방을 열더니 진열대에 있던 청바지들을 쓱 넣습니다.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아주 대범하게 도둑질을 합니다. 남성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진열대에 있는 옷들도 골라서 담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훔친 청바지로 가방을 한가득 채운 이 남성, 호련히 매장을 떠나고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보안대 빨간불만 번쩍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런데 심지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남성 혼자 벌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들이 같은 매장에서 무려 6번이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액만 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 장면과 얼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탄 차량 번호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을 쉽게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정도면 안 잡으려고 한 게 아니냐면서 매장 주인 주민들도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였는데 경찰도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포착된 번호판이 도난당한 번호판이었고 아하. 이들이 훔친 청바지도 어둠의 경로로 팔리고 있어서 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다음은 멕시코로 가보시죠. 네, 승무원들이 기내 승객들 머리 위로 무언가를 연신 뿌리고 있습니다. 자, 기내는 안개가 낀 것처럼 좀 뿌얘졌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승객들 누구 하나 화내거나 볼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 위로 종이를 휘휘 젓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비행기에서 미스트까지 뿌려주나요? 네, 그게 아닙니다. 승무원들이 기내에 가득 뿌린 거는요. 바로 모기 퇴치제였습니다. 이날 해당 항공기에 탔던 승객에 따르면 기내에 차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종이로 휘저어봐도 모기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었고요. 조명이 꺼질 때까지 윙윙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기들 때문에 비행기는 2시간 넘게 지연이 됐고 세상에. 그제야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래요? 더 황당한 거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몇 해 전 같은 공항, 같은 항공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참다 못한 승객들이 일어나 종이로 손수 한 마리씩 때려잡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저희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여러 번의 소동에도 항공사는 이 모기떼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연단 앞에 선 남성이 갑자기 바지와 티셔츠를 훌렁 벗습니다. 그리고 벗은 옷 안에는 아주 짧은 핫팬츠와 배꼽티가 보이는데요. 남성은 앞뒤로 돌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 다름 아닌 학교였습니다. 학교? 네, 일종의 시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Under the proposed policy, this would be appropriate in a classroom. 이 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If you have a dress code policy that allows us in a classroom, it does not promote a safe classroom environment, as well as limiting the amount of distractions in the classroom. 네, 이 남성, 이 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복장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칙이 바뀌었는데 이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이에 중고로 핫팬츠와 배꼽티를 샀고 학부모와 이사회 회원들 앞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되겠냐? 이러면서 본인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몸소 안 보여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남성의 시위는 이사회와 이날 학부모들에게 여러모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3대2의 결과로 바뀐 복장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네, 수영장 계단에 아기 레트리버가 울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물이 너무 무서웠던 걸까요? 쉽게 물에 들어가질 못하고 괜히 딴청만 피우는 모습입니다. 보호자가 계속 불러보지만 아기 레트리버는 쩔쩔매면서 엉덩이를 떼질 못합니다. 아유, 겁먹었어. 네,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은 얼른 물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참지 못하고 앞으로 와서는 물을 첨벙이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형의 응원에도 동생은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아,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요. 네, 기다리다가 결국 터져버린 형. 코로 동생을 툭 밀어서 물에 풍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야. 물에 빠진 동생 허우적거리기에 바쁘네요. 귀여운 형제의 모습에 누리꾼들은요, 아, 이거 딱 현실 형제 모습이다. 수영은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약간 번지 점프대에서 좀 민 거. 못 뛰어내리는 사람들 막 뒤에서 아무튼 그런 거 좀 연상이 되는.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